안녕하십니까. 단기간의 정지신호 과제를 통한 심상훈련이 동작의 실행 및 정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광식입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운동학습이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동작을 습득하고 많은 경험으로 인한 일정의 운동기술을 보유하여 상황마다 적절하게 응용하며 숙련된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뜻합니다. 또한 운동기술을 습득하는 동안에는 적응력과 자동화가 발생하여 움직임의 속도와 정확성의 증가로 인해 뇌의 기능의 변화가 유발되면서 운동학습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운동반응 억제란 반응 억제를 형태나 원하지 않는 운동의 움직임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정지신호 패러다임입니다. 정지신호 패러다임은 운동반응 억제를 조사하는 것에 유용한 도구이며 통제된 환경에서의 반응 억제를 조사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정지신호 패러다임은 정지신호 반응 시간을 측정하며 빠른 반응이 요구되는 1차 반응 과제인 시각과제와 빠른 반응의 억제가 요구되는 2차 정지 과제인 청각과제로 이루어져 있겠습니다. 또한 1차적 반응 과제 이후에 2차적 정지 과제는 무작위로 제시되고 반응을 중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인 정지신호 반응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훈련과 심상훈련입니다. 운동 수행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동작이나 과제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심상훈련은 감각의 경험, 외부의 자극, 경험의 재생산에 대한 부재 등의 요소로 구성하고 운동학습 과정에서 운동 단계보다는 인지적 단계에서 더 많은 영향을 주어 운동학습의 효율성을 증진시킵니다. 운동학습 과정에서 인지적 단계 심상훈련이 운동학습의 효율성을 더 증진시키지만 지금까지의 최근 논문들을 보면 운동 단계인 실제훈련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지적 심상훈련과 실제훈련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실행적 제어훈련에 관한 논문은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지신호 과제를 통해 실제훈련과 심상훈련의 복합적 적용이 정지신호 과제 수행의 동작 실행 및 정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 동의한 청주대학교 재학생 24명, 남성 12명, 여성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최근 1년 이내에 상지에 근고유계 질환이 없는 자, 최근 3개월 이내 대뇌거질의 외부 자극과 신경학적 문제가 없는 자, 이전에 정지신호 과제 실험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실험을 하지 않은 자,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 및 청각 지각에 문제가 없는 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룹은 세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무작위로 각각 8명씩 남성 4명, 여성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실험 기간은 2019년 9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개인마다 실험 기간은 총 일주일을 넘지 않았고 모든 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차와 절차를 완벽히 이해하고 본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룹은 A, B, C 그룹으로 A그룹은 실제훈련을 수행한 그룹, B그룹은 심상훈련을 수행한 그룹, C그룹은 실제훈련과 심상훈련을 병행한 그룹입니다. 그룹마다 사전 측정과 사후 측정은 동일하겠고 훈련은 각각 그룹에 맞게 하루에 2번씩 총 5일 동안 10번 실시하였습니다. 심상훈련입니다. 심상훈련은 그룹 B와 그룹 C의 실제 대상자가 정지신호 과제 훈련을 초기에 한번 실시하는 동안 반디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녹화한 영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영상을 시청할 시 다른 행동을 제어하였고 주변에 방해가 될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녹화된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측정 도구로는 스토비 프로그램과 반디캠 프로그램 두 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토비 프로그램은 모니터를 통해 정지신호인 동그라미와 네모 도형이 각각 제공됩니다. 도형은 무작위로 제시되며 동그라미 도형이 나올 시 N 버튼을, 네모 도형이 나올 시 V 버튼을 누릅니다. 또한 도형과 동시에 청각적 정지신호 자극을 무작위로 제시하면 버튼을 누르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측정자의 자세입니다. 측정자의 자세는 실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바른 자세와 비우세손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니터의 거리도 약 60cm를 유지하였고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이어폰을 착용하였습니다. 정지신호 과제의 구성과 기능입니다. 정지신호 과제의 구성으로는 SSIT, NSIT, SST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SSIT는 청각적 정지신호가 나온 뒤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NSIT는 1차적 시각 자극인 진행과제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SST는 진행과제 이후에 정지과제가 제시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SST는 초기에 250ms/s로 시작하며
훈련하는 동안 정지에 성공하면 SST는 50m/s 증가하고 만약 정지에 실패하면 SST는 50m/s 감소됩니다. 그리고 SSIT는 NSIT와 동시에 값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평균적으로 NSIT에서 SST를 뺀 값을 SSIT의 값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한 번의 연습 후 3번의 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번에 실험하는 동안의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본 연구의 통계 처리를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정규성 검정을 위해 샤피로 윌크 검정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그룹 내의 훈련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그룹 간의 값을 비교하기 위해 이런 분산 분석인 원A 아노바를 사용하였고 이런 분산 분석의 사후 검정은 LSD를 사용하였습니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표 1은 정지신호 과제에서 그룹 내 훈련 전후 SSIT 평균 변화량 분석입니다. 그룹 A의 훈련 전후를 비교한 결과 값은 감소하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룹 B 역시도 훈련 전후를 비교한 결과 값은 감소하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룹 C의 훈련 전후를 비교한 결과 가장 큰 변화를 보였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 그룹 간의 값을 비교한 결과 전후 차이값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표 2입니다. 표 2는 세 그룹 간의 전후 차이값에 대한 사후 검증입니다. 그룹 C에서만 그룹 A에 대한 평균 차이가 마이너스 45.5, 그룹 B에 대한 평균 차이가 마이너스 53.3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표 3입니다. 표 3은 정지신호 과제에서 그룹 내의 훈련 전후 NSIT 평균 변화량 분석입니다. 그룹 A의 훈련 전후를 비교한 결과 값은 감소하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룹 B의 훈련 전후를 비교한 결과 값은 가장 큰 변화를 보였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룹 C의 훈련 전후를 비교한 결과 값은 증가하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또한 세 그룹 간의 값을 비교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고찰입니다. 무작위 정지신호 과제에서 반응 정지 성공에 따라 SST가 변화하기 때문에 정지신호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과제의 수행이 정지신호에 대한 반응 정지에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제에 대한 빠른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지신호 과제에 있어서 예측 불가한 정지신호와 반응 정지에 대한 목적이 NSIT의 변화량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상훈련과 실제훈련을 반복하는 동안 참여자 스스로 운동과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과제에 대한 성취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실제훈련을 통해 얻은 자기 수용적 감각이 심상훈련을 통해 유의미한 인지적 피드백과 실제훈련을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실제훈련과 심상훈련의 병행이 과제 수행에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두 훈련의 상호작용이 SSRT 변화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입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훈련하는 동안 단순 반복 동작으로 인해 대상자들의 집중력을 끝까지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과 뇌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까지 일반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결론입니다. 단일 훈련만 한 그룹들보다 두 가지 훈련을 병행한 그룹에서 정지신호에 대한 정지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훈련을 병행으로 더 많은 뇌 영역이 활성화되어 운동학습에 더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관련된 향후 연구를 위한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키높이 인솔 착용이 외적 동요 발생 시 정상 성인 남성의 정적 균형 능력과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할 발표자 신수정입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발표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신발은 인간이 일상생활 하는 동안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보호와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미용적인 측면이 강조되었습니다. 최근 남성 또한 보이지 않게 키를 커 보이게 하는 키높이 인솔이 키 작은 남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높이 인솔의 지속적인 착용은 발목의 정상적 기전이 변화되어 균형 능력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척추 및 하지 관절의 위치가 변화되면서 신체의 중력 중심선이 바뀌어 안정성이 감소하고 무릎 관절이나 엉덩 관절에서 보상작용을 일으킵니다. 결과적으로 키높이 인솔을 사용하여 신체 전반에 대한 기능 변화를 분석한 결과 균형 능력, 감각, 관절 가동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적 동요에 의한 자세 균형 회복은 발목 관절 전략, 엉덩 관절 전략 혹은 두 전략을 함께 사용하여 균형을 회복합니다. 발목 관절 전략은 적은 동요 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먼저 나타나는 자세 전략이며 발목 관절 전략만으로 자세 조절이 어려운 경우 엉덩 관절 전략을 사용합니다. 키높이 인솔의 오랜 착용은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외적인 동요가 발생 시 균형 유지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키높이 인솔이 하지 관절이나 보행 및 발바닥 관절 압력 분포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분석한 사례는 많지만 외적 동요 시 근육의 활성도나 균형 능력의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미흡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적 동요 발생 시 신발 키높이 유무에 따라 정적 균형 능력과 근육 개시 시간 및 근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20대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험 6개월 이전 동안 신경학적, 정형외과적,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자는 제외되었습니다. 측정 도구입니다. 근 활성도를 보기 위해 EMG를 사용하였고 균형 능력을 보기 위해 균형 능력 측면 아이 밸런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외적 동요를 주기 위한 동요판, 일정한 동요를 위한 3kg 모래주머니, 5cm 키높이 인솔입니다. 측정 방법입니다. 실험자는 동요판 중앙의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립니다. 팔은 가슴 위에 X자로 교차하였고 무방비 상태로 만들기 위해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였습니다. 동요를 주기 위해 3kg 모래주머니를 매달아 현수정치와 수직으로 위치하도록 길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수직 높이까지 후진시켜 1에서 10초 사이에 무작위 낙하하였습니다. 실험 전 모든 참가자들은 동요판에 동일 선상에 굽이 없는 신발과 5cm 인솔이 들어간 신발을 무작위 순서로 착용하게 했습니다. 시각을 차단하기 위해 핸드폰 영상을 보여주었고 핸드폰과 평행하게 바라보게 했습니다. 무선 이어폰 볼륨은 이름을 불렀을 때 들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조정하였습니다. 각 조건에서 3번씩 측정되었고 1분간 휴식을 취했습니다. EMG 부착 부위입니다. 장단지근은 무릎 관절 안쪽 위 관절 윤기와 발꿈치뼈를 연결한 선에 상위 35% 부위에 부착하였습니다. 넙다리 지근은 궁둥뼈 결절로부터 15cm 아래쪽에 넙다리 두갈래근 중 내측에 부착하였습니다. 척추 세움근은 양쪽 L2 가시돌기에서 가쪽으로 2cm 떨어진 지점에 부착하였습니다. 정적 균형 조절 능력 측정을 하기 위해 아이 밸런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는 흰판 위에 스펀지를 올려둔 불안정한 지지면 위에서 각각 눈을 뜨고 감은 채로 측정하였습니다. 측정 시 양쪽 다리를 미리 표시한 지점 위에 엄지발가락을 위치시킨 뒤 양손을 가슴 위에 교차시킨 후 각각 3번씩 10초 간격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입니다. 실험자는 근전도 측정값이 불분명하게 나온 5명을 제외한 25명의 자료로 최종 분석되었습니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를 사용하였습니다. 각 근육의 근수축 개시 시간의 통계값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크루스칼리스 테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근수축 개시 시간 비교에 대해 유의한 차이 비교를 위해 맨휘트니 테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근활성도 전후 비교를 위해 페어드티 테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굽 0cm 조건과 5cm 인솔 착용 조건에서 모두 근육 수축 개시 순서는 장단지근, 넙다리지근 순으로 수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각 근육의 근수축 개시 시간의 순위에 대한 사후 검정 값입니다. 사후 검정 결과
장단지근과 높다리지근 사이에서 5cm 인솔 착용 조건에서만 근수축 개시 시간 차이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동요 발생 시 인솔을 착용한 조건과 착용하지 않은 조건에서 그날성도가 장단지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발란스 측정 결과입니다. COG의 이동 속도와 이동 거리 비교값입니다. 단단한 지지면에서 눈을 뜬 상태, 단단한 지지면에서 눈을 감은 상태,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눈을 뜬 상태,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0cm 조건과 5cm 인솔 착용 조건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고찰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5cm 인솔 착용 조건과 인솔 미착용 조건에서 동요를 주어 발목 전략을 나타내게 하였을 때 발목 주변 근활성도나 근수축 개시 시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근전도를 부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5cm 인솔 착용 조건에서 외적 동요 시 장단지근과 높다리 뒤근에서 근수축 개시 시간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뒤 높다리근의 근수축 개시 시간이 빨라 관절 전략과 엉덩관절 전략의 동시 사용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전 연구에서는 높은 급 신발은 발목 관절의 위치 변화에 따라 척추 및 하지 관절의 위치가 변화되면서 신체의 중력 준민선이 바뀌게 되며 안정성이 감소하여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에서 보상작용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외적 동요 시 균형 회복 동안 측정된 근활성도의 결과는 장단지근, 넙다리지근, 척추세흔근이 5cm 이솔 착용 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장단지근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발목 관절 근육의 활성도 증가는 서행논문에서 발표된 발목의 발바닥 굽힘이 증가하여 신체의 COG 변화로 외적 모멘트 암 길이가 증가하여 근육 내 변화가 나타났다는 내용이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균형 능력 평가를 위해 아이발란스를 이용해 정적 균형 능력을 측정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5cm 인솔 착용이 COG 이동 속도와 거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균형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논문에서는 높은 인솔 착용 시 발바닥 굽힘 증가로 인해 체중 분포가 앞쪽으로 이동하면 신체의 정렬 변화와 발목의 ROM 및 고유 수용성 감각 등이 변화하여 균형 조절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5cm 인솔을 착용함으로써 신체 정렬 등의 변화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한점입니다. 첫 번째, 연구 대상이 20대의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전체 연령의 사람들을 대표하기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시 시간과 활성도를 보기 위하여 표면 근전도를 사용하였습니다. 표면 근전도는 근육 주위의 연부 조직으로의 간섭을 배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인솔 높이의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런 제한점을 반영하여 여러 측면에서 남성의 키높이 인솔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키높이 인솔 착용 조건에서 동요를 발생시켰을 때 균형 능력이 감소하고 발목 근육의 근활성도가 증가되었고 균형 유지를 위해 엉덩관절 전략의 사용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외적 동요 발생 시 근골격 상해 및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솔 적용이 다리 길이 차이가 있는 대상자의 한발석이 시 외측 골반 경사와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할 발표자 최주웅입니다. 목차입니다. 서론입니다. 최근 현대인들은 많은 자식 생활로 인한 불안정한 자세와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나쁜 자세의 형성으로 다리 길이의 차이가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리 길이의 차이는 급성 및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또한 허리 통증과 엉덩관절 및 무릎 관절의 골관절염, 허리뼈의 퇴행성 관절염 유발 등의 병리학적 문제와 다양한 관절의 운동학적 사슬에 대한 문제, 보행 이상 등의 기능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리 길이 차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구조적 다리 길이 차이는 양쪽 하지 길이의 비대칭을 의미하며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뼈조직이 짧아지는 구조적 해부학적 다리 길이 차이와 관절의 구축 신체 비정렬, 두 발 사이의 발꿈치뼈 벌림 등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 기능적 다리 길이 차이로 나뉩니다. 다리 길이의 비대칭은 엉치-엉덩 관절의 변형을 일으키며 엉치-엉덩 관절의 변형은 골반의 기울어짐을 유발해 허리 통증을 유발합니다. 골반의 기울어짐과 불안정성은 엉덩 관절 벌림근의 약화와 관련이 있으며 엉치-엉덩 관절의 변형과 만성적인 요통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중간볼기근의 약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리 길이 차이는 외측 골반경사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보행과 함께 근육 불균형을 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근활성도가 약한 다리 쪽이 넙다리 근막 긴장근의 긴장도의 차이로 인해 골반이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경사집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인솔 적용 또는 수술을 통한 다리 길이 차이를 감소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통증 완화, 균형 상승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솔을 사용하여 다리 길이 차이를 교정하였을 때 골반의 비대칭이 감소한지 알아보는 선행 연구는 미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리 길이 차이가 있는 대상자에게 인솔을 적용하고 한발서기 시 외측 골반 경사와 근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대상자입니다. 본 연구에 동의한 건강한 20대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다리 길이 측정 시 차이가 0.5cm 이상 차이가 있는 20대 남녀를 선정하였습니다.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전 모든 대상자들에게 연구 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자발적 참가 동의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옆의 표는 대상자의 평균을 나타낸 표입니다. 측정 도구입니다. 측정 도구로는 줄자와 EMG를 사용하였습니다. 측정 방법입니다. 먼저 기능적 다리 길이 차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바르게 누운 자세에서 체간,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사이의 중심이 일직선상에 있게 맞춘 후 줄자를 이용하여 배꼽의 최하단 중간부의 한 점에서 양다리의 발목 관절 안쪽에 가장 돌출된 부위까지 길이를 쟀습니다. 다음으로 구조적 다리 길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압 엉덩뼈 가시를 촉진하여 양 다리의 발목 관절 가장 안쪽에 돌출된 부위까지 길이를 재어 각각 총 3번 측정 후 평균값을 기록하였습니다. 외측 골반 기울기 측정 방법입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대상자에게 얇은 반바지를 착용하게 하였습니다. 총 2개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첫 번째 방법은 2D 기울기 측정 방법입니다. 각도계를 사용한 방법으로 대상자의 다리를 어깨너비만큼 벌리게 한 후 위뒤 엉덩뼈 가시와 위압 엉덩뼈 가시를 촉진하였습니다. 체간과 무릎의 신전을 유지한 상태에서 골반을 최대한 전방, 후방 경사를 하도록 하게 한 후 시상면의 움직임 각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D 기울기 측정 방법입니다. 마커와 웹캠을 사용하였고 위압 엉덩뼈 가시를 촉진하여 마커를 부착하였습니다. 웹캠에서 2m 뒤 바닥에 가로 40cm, 세로 50cm 크기의 발 모양이 그려진 종이를 테이프로 고정하여 그 위에 맨발로 기립하게 한 후 기준이 되는 수평선을 표시한 배경판 뒤에 체간과 무릎의 신전을 유지시켰습니다. 바른 자세로 선 상태에서 웹캠을 사용해 사진 촬영을 한 후 배경의 수평선에 따른 양쪽 AS, IS를 선으로 그어 외측 골반 기울기를 측정하였습니다. EMG 부착 부위입니다. 중간 볼기근과 넙다리 근막 긴장근에 EMG를 부착하였으며 부착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자세입니다. 한발서기 자세 측정을 하였고 자세 운동을 위해 EMG를 10초 동안 기록하였습니다. 무릎 관절을 45도 무릎 굽힘시킨 뒤 한 명의 측정자는 대상자의 몸통과 머리의 수직 위치와 골반 위치의 레벨을 관찰하였고 두 번째 측정자는 운동 중에 환자의 측면에서 무릎 굽힌 수준을 관찰할 수 있도록 시행하였습니다. 연구 절차입니다. 측정 전에 익숙화 과정을 5분 동안 가졌고 기초선 측정을 위해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한 후 줄자를 사용해 기능적 및 해부학적 다리를 측정하였습니다.
중간 볼기근과 넙다리 근막 긴장근의 근활성도 측정을 위해 EMG를 부착하였고 MVIC를 각각 3번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바로 선 자세에서 마크를 부착 후 웹캠으로 촬영하여 골반 기울기를 측정하였습니다. 한발서기 자세를 설명 후 다리 길이 차이에 따라 인솔의 높이를 결정하여 인솔 적용 전후 모두 측정을 1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총 3번 시행하였고 평균값을 기록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입니다. 통계 프로그램 윈도우용 SPSS 25.0을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따른 인솔 적용 전후 골반 기울기와 중간 볼기근 및 넙다리 근막 긴장근의 근활성도 변화는 대응 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습니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 다리 길이 차이가 있는 대상자에게 인솔 적용 전후 한발서기 시 외측 골반 경사와 외측 골반의 근활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찰입니다. 한발서기 시 외측 골반 경사와 중간 볼기근과 넙다리 근막 긴장근의 근활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리 길이 차이가 있는 대상자에게 인솔 적용 전후 한발서기 시 외측 골반 경사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골반 비대칭 환자에게 맞춤형 인솔 착용 시 골반 높이의 차이가 완화되며 중간 볼기근의 근활성도 불균형도 완화되었다는 선행 논문과 인솔 적용 시 넙다리 근막 긴장근과 중간 볼기근의 근활성도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는 선행 논문들을 보아 인솔의 적용이 골반 관련 근육에 영향을 준다고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인솔 미착용 시에는 골반 경사도가 착용 시보다 37% 감소하였다. 15도 이상의 골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인솔 적용 시 대상자의 4분의 3 이상이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인솔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지관절은 발목관절이며 무릎관절, 엉덩관절, 골반에 이르면서 점차 감소하였다는 선행 논문들을 보아 인솔 적용이 골반 기울기와 경사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발목관절에 비해 엉덩관절, 골반은 영향이 점차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리 길이 차이가 1cm 이하인 대상자는 인솔 적용 시 골반 주위 근활성도에 큰 영향이 없었다. 지면 반발력 측정 결과 2.33cm 이상의 다리 길이 차이가 있어야 보행의 비대칭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리 길이 차이가 2cm 미만과 이상인 그룹으로 비교한 결과 다리 길이 차이의 중증도에 따라 중간 볼기근과 넙다리 근막 긴장근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선행 논문들을 보아 기능적 다리 길이가 약 2cm 정도 이상이었던 다른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과 달리 해당 연구의 대상자들은 다리 길이 차이가 약 1.26cm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제한점입니다. 첫째,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았으며 앞서 나왔던 선행 연구들과 달리 다리 길이 차이가 2cm 이상 나는 대상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줄자를 활용하여 다리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방사선 기술을 활용한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정확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셋째, 한발서기 자세 시 자세 유지를 위해 손가락의 지지를 사용했던 것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리 길이 차이가 있는 대상자에게 인솔 적용 후 한발서기 시 외측 골반 경사와 근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에서는 한발서기 시 외측 골반 경사와 중간 볼기근, 넙다리 근막 긴장근의 근활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와 인솔의 다양성이 인솔 착용 시 골반 기울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며 골반 관련 근육들의 근활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다리 길이의 차이가 2cm 미만인 기능성 척추 역부분증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게서는 인솔 착용을 통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기능적 다리 길이의 차이가 2cm 미만의 대상자들에게 인솔을 적용할 경우 발목관절이나 무릎관절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리 지지대가 앞으로 기울인 자세에서 근육 활성과 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할 발표자 김강희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와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서서 일할 때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는 몸무게의 중심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고 등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유발하여 몸을 붙잡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다리 또는 허리 통증, 심혈관 문제, 피로 및 불편함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허리와 다리의 작업량을 증가시키는 반복적인 몸통의 굽힘과 일관되지 않은 신체의 자세는 허리 통증의 유발과 악화에 기여하는 요인입니다. 또한 셰프와 같이 크고 깊은 싱크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오랫동안 몸을 앞으로 구부려야 하므로 허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로 작업할 때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 근피로를 예방하는 짧은 휴식, 작업대의 높이 조절, 조리대 등을 사용하여 근육 활동과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작업대의 다리 높이를 조절하여 허리 통증을 예방하였으나 여러 사람이 일했을 때 불편한 점이 있었고 작업대의 높이 조절에 한계가 있으며 장시간 사용 시 주의를 요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앞으로 기울인 자세에서 주방 조리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허리의 불편함을 감소시켰지만 조리대를 사용할 시 목과 등의 굴곡이 증가하여 주관적 불편함을 유발하였습니다. 머리 지지대를 사용하여 앞으로 기울인 자세에서 몸의 질량을 줄이면 목과 허리 부위의 근육 활동이나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수술 전문의를 위해 고안된 가슴 지지대를 사용했을 때 허리 근육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지지대는 가슴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 대상자의 호흡을 방해하고 허리에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에서 목과 허리 부의 근육 활동 및 통증에 대한 머리 지지대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가설은 머리 지지대를 사용했을 때 목, 등, 그리고 허리 부위의 근육 활성과 통증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 연구는 청주 소재 대학교에서 공고를 통해 모집된 건강한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별되었습니다. 첫째, 6개월 동안 허리 통증이 없는 자. 둘째, 허리 근골격계 및 기타 근골격계 장애가 없는 자. 셋째, 정신과적 문제가 없는 자, 임신 경험이 없는 자입니다. 실험 전 모든 대상자들은 측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모두 서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대상자의 특성입니다. 머리 지지대는 벽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대상자의 키에 맞춰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상자는 똑바로 선 자세에서 30도 몸을 구부리고 서서 이마를 머리 지지대에 대고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과제 수행 중 머리 지지대가 떨어지거나 위치가 무너지면 측정을 중지하고 재측정하였습니다. 마이오 비디오를 사용하여 과제 수행 중 몸의 굴곡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마이오 비디오의 마커는 엉치뼈의 윗부분, 넙다리뼈의 큰 돌기, C7의 가시 돌기, 귀 아래 부분에 부착되었습니다. 목, 등, 그리고 허리의 척추 일근, 큰 볼기근의 근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표면 근전도를 사용하였습니다. 표면 근전도의 부착점은 다음의 사진과 같습니다. 모든 과제가 끝난 후 10점 시각 아날로그 척도를 사용하여 목과 허리의 통증과 불편함을 측정하였습니다. 처음 대상자들은 5분 동안 수행할 동작을 연습하였고 머리 지지대 없이 7분, 머리 지지대를 사용하여 7분 동안 설거지 동작을 수행했습니다. 실험의 순서는 무작위 추출되었습니다. 실험 중에 참가자의 허리의 각도는 30도로 유지되었습니다. 연구자가 몸의 자세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참가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 구두 단서가 주어졌습니다. 허리는 싱크대에 기대지 않고 발은 싱크대 바닥에서 10cm 떨어진 곳에 두고 골반 너비로 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참가자의 팔 움직임은 특별한 제재 없이 설거지하도록 지시받았고 이때 설거지 동작은 1분간 20개의 그릇을 설거지하는 속도로 수행되었습니다. 머리 지지대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
각 실험 사이에 5분의 휴식을 제공했습니다. 위의 실험이 모두 끝난 후 10점 시각 아날로그 척도를 사용하여 통증과 불편함을 측정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설거지 과제를 수행할 때의 자세입니다. 본 연구의 절차입니다. 통계로는 SPSS 25 버전을 사용하였으며 통계값을 정규 분포하지 않아 비모성 음전이 윌콕슨 사인드 랭크 테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P값은 0.05 미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목, 등, 그리고 허리 척추 기립근의 근활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큰 볼기근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큰 볼기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허리 각도를 30도로 조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지지대를 사용했을 때 허리의 바스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습니다. 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흉부 지지대가 사용되었을 때 흉부와 허리에서 근활성도가 크게 감소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부 지지대를 사용했을 때 허리와 다리 근육의 근활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동 골격 보조기가 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에서는 등, 다리 근육의 근활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머리 지지대를 사용했을 때 목, 등, 허리의 근육 활성도가 감소했습니다.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봤을 때 머리 지지대를 사용하면 목, 등, 허리의 근활성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 지지대를 사용했을 때 허리의 바스 또한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목 부위에서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무릎 지지대를 사용하면 이전 연구에서 주관적 불편함이 현저히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수동 골격 보조기를 사용했을 때 허리의 불편한 감소가 현저히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쪽으로 기울인 자세로 작업할 때 머리 지지대와 가슴 지지대를 사용하면 목과 허리 부의 근활성도를 줄여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대 건강한 남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이나 특성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설거지 방식의 차이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자세로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셋째, 표면 전극과 피부 사이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알코올 소음 등으로 문지르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과제 수행 시 자세가 흐트러지는 등 EMG 신호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넷째, 작업 중 허리의 각도를 30도로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작업 및 자세 조절을 추가하여 추가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로 작업할 때 머리 지지대가 목, 등, 허리의 척추 기립근의 근활성도와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 지지대를 사용했을 때 목, 등, 허리, 척추 기립근의 근활성도가 감소하였고 허리의 바스는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목의 바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설거지, 요리, 공장 직원 등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로 작업할 때에는 머리 지지대와 가슴 지지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머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어떻게 기능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지, 허리에 최소한의 부하를 주기 위해 어느 정도로 기대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